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마트에 들어오더니 소주병을 꺼내 계산도 안 하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것도 어이없는데 판매하는 주방용품의 포장을 멋대로 뜯더니 옆에 있던 고객에게 휘둘러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출동한 경찰에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갈 테니 기다려! 네? 아무리 범죄 영화지만 너무 끔찍하다고요? 영화가 아니라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사건 전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자, 어머나 세상에 서울대공원에 특공대분들 야유회 가셨군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봄맞이 야유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나?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머. 어떤 사건 때문에 급히 출동을 한 건데요. 어허. 바로 어제 오전 4시 50분쯤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 인근에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칼 뺐어요, 여기요. 다시 사진 보러 체크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고, 책봉할 수 없고.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지금 저희가 뭘 본 거예요? 혹시 이거 훈련 상황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어머 세상에. 예, 4-3-2-1하고 강습하니까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특공대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서울대공원에서 4시간째 새벽에 있었던 일, 새벽 4시 20분인가요? 그 네네.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그 자기가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경찰 입장에서 빨리 구해내야 되잖아요. 어허.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4시간째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었고 어머나. 경찰이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원 요청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공대가 잘 준비한 상태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남성이 있는 차량으로 접근해서 바로 차량의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부수고 문을 열어서 테이저건을 쏴서 일단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끄집어내고 아하. 뒤로 수갑을 채워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야. 다행히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네. 안전하게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4시간째 대치를 하던 경찰이 급기야 특공대에 지원 요청을 하게 이르렀고 특공대가 현장 도착해서 단 7초 만에 정말 제압을 했어요. 정말 그 전광석과 같은 강습이었는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 넘어서 그때 이제 출동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네. 현장에 갔을 때 차 안에 피의자가 상처를 많이 냈어요. 조금만 더 건드리거나 뭐 하면 죽겠다. 그런 상황이 3시간 이상 지속됐다는 거예요. 계속.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해서 바로 현장 상황 파악하고 작전을 빨리 했던 겁니다. 네. 퇴직원을 발사하고 반대편 문 쪽에서는 그러니까 창문을 빼서 문을 여서 피해자를 모자하고요. 네. 지금이야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좀 덤덤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저때 특공대 분들도 긴장감 최고조에 달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대치하고 있던 사람이 50대 남성이었는데 네. 지금 경찰한테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뭐 어떻게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붙잡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저 50대 남성이 지난 21일에 오후 11시 15분경에 인천시 mik추월구의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를 한 겁니다. 세상에 살인범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도주를 시작해서 과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과천의 서울대공원에서 경찰들하고 딱 마주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남성이 내가 이제 극단적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4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특공대가 출동을 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다치지 않게 하면서 제압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예행 연습을 몇 번 동안 했다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딱 해놓고 나서 바로 넷, 셋, 둘, 하나 하고 바로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네. 열려있던 조수석 문을 통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반대쪽 유리창은 깨고 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7초 만에 다치지 않고 검거를 한 겁니다. 야, 진짜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이번 7초 만에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저렇게 살인범을 제압을 했어요. 혹시 손정혜 변호사님, 혹시 저 인간 물론 죄는 나쁘지만 정말 저 인간도 혹시 뭐 다친 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이 목부에 이미 15cm 가량의 그 상처를 아우, 입은 세상에. 상태였고 더군다나 흉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남성 같이 사는 사실혼관계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거든요. 아하. 이 부분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해병대 출신이시니까 네. 지금 이제 특공대 분들도 평소에 다져진 훈련 덕분에 7초 만에 저 몹쓸 살인범을 이 제압할 수 있었단 말 강습을 통해서 네. 혹시 해병대도 네. 비슷한 혹시 평소에 훈련 하나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죠. 예를 들면 해병대는 일반적인 전투를 하는 병사들도 있지만 수색대들하고 해서 특수전을 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이 수색대원들은 대체로 해병대는 바다와 연관돼서 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헬기로 가서 바다 위에 바로 강습해서 내려가는 훈련. 그리고 나서 작전이 수행되고 나면 보트 있잖아요. 네네. 고무보트로 와서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 바다에 떠 있는 대원들을 구조에 올라와야 그 되거든요. 반드시 잡아야 놓치면 안 된다면서요? 아, 큰일 나죠. 놓치면 네. 큰일 나니까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 있으면서 바다에서 강습 훈련, 헬기에서 떨어지는 훈련, 그 다음에 구조하는 훈련, 그리고 폭파 훈련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몸에 익힌다고 하는 건 훈련이 계속될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잘 합이 맞아야 돼요. 셋, 둘, 뭐 넷, 둘, 넷, 셋, 둘 하나로 해서 강습이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정원들이 한 몸이 돼서 팀워크를 이루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팀별로 끊임없는 수색대원들 같은 경우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몹쓸 인간을 검거한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원분과 또 현장에 출동했던 많은 경찰분들 정말로 그 노고 덕분에 추가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너무너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요즘 진짜 왜 이렇게 흉흉해졌을까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네,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네. 팔에 깁스를 한 30대 남성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마트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10분 정도 뒤에 마트에서 한 60대 여성 고객이 나오고요. 이 남성이 뒤따라왔는데 보니까 손에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나. 이 남성과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이 쓰러졌는데요. 어머나. 이 남성은 쓰러진 여성에게 흉기를 2차례 더 휘두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인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범행 직후의 모습인데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가 하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최재문 교수님. 네. 저게 지금 사람입니까? 사람이 지금 저런 짓을 범행을 하고도 안 도망가고 태연히 담배를 피워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람이겠어요.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죠. 아니 60대 지금 화면에 60대 여성의 피해 장면만 좀 잡혔잖아요. 네. 근데 60대 여성뿐만 아니라 마트 직원 40대 여성도 또 피해를 당했어요. 세상에.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인간이냐면요. 네. 인간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인간인데 왜요? 아니 인근 정형외과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이 지금 환자복 입고 그래서 있잖아요. 환자복 입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마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마트에서 물건을 사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소주를 일단 집습니다. 소주를 까서 다 마셔요 거기서. 네. 계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 계산도 안 하고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흉기도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그 흉기를 준비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 60대 여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피해를 입혔고 말리고 있는 40대 마트 여성까지도 피해를 입힌 거예요. 어머나. 술을 마시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고객, 이 사람의 이 흉기에 의해서 결국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40대 여성,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었는데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처음에는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를 했다가 살인 혐의로 바꿔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CCTV를 보면요. 당시 마트 안은 물론이겠거니와 왜 대낮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도 행인들이 많았던 시각이란 말이에요. 순간 범행 순간 하재근 평론가님 주변은 정말 아수라장 아비규환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을 텐데 저 남성이 저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러니까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직후의 모습이 목격담이 나왔거든요. 네. 목격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 남자가 담배를 꺼내더니 골목 담벼락에 기댔다. 근데 누군가랑 너무 태연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흉기를 행인하게 휘두르면서 들어가 소리를 치고는 과자 더미에 흉기를 숨겼다. 경찰이 오니까 담배 피우고 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했다. 체포되면서도 담배를 피웠다. 이런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게 사람이에요? 진짜 저 사람입니까? 사람이 저런 진짜 인두껍을 쓴 진짜 짐승간도 못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대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해가 안 가죠. 일단 1차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왜 그랬느냐 범행 동기를 물었더니 횡설수설한다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뭔데요? 합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이 마트에서 계산하거나 할 때 이 피해자랑 말다툼을 하거나 특별한 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남성에 대해서 혹여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당시에 약물이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살인 사건인 만큼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니 이런 대낮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것도 마트에서 평화롭게 필요한 생필품을 사던 그 고객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뭐 무동기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이른바 묻지마 살인. 네. 실질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의 살인은 동기를 기준으로 5개를 나누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난 동기 살인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고발했다고 앙심을 품어서 살인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와 준하는 것이 바로 아무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아하.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비난 동기 가능성 살인으로 하는데 실제 양형을 봤을 때는 기본형이 15년에서 20년, 비난할 만한 동기가 좀 더 많다라고 할 경우에는 18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사망이고 한 명이 사실상 상당히 중한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살인죄와 살인미수 2개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0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세상에 저 끔찍한 경악스러운 범죄로 무고한 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지금 크게 부상을 당했고. 근데 최진봉 교수님 세상에 보세요. 이거는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인간이 근처 정형외과에 앞서 기부스도 한 상태인 걸로 CCTV 보였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하던 환자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환자복도 입고 있어요. 만약에 범행 장소가 그 해당 병원이었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연하죠. 만약에 병원이라고 하면요. 피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일본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동하기도 어렵고 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또 거기는 의료진도 있잖아요. 의료진도 있죠. 의료진들에게도 또 만약 흉기를 휘둘렀다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일어났을 것이고요. 보호자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병원 안에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환자들은 상태가 위중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분도 많잖아요. 네. 조금만 피해를 주더라도 그분들은 생명에 엄청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트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것도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병원은 이동도 제한되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입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맞아요.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왜 병원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서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요. 흉기를 휘둘리는지 마음대로 이해가 안 돌아다니는 돼요. 거잖아요, 지금. 아무런 그러니까요. 제지도 안 받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아파서 입원한 건지 좀 아하. 의문이 되는 부분도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회가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흉악범의 신상,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게 무슨 공익이 있느냐, 공익적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는 어떤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저 몹쓸 인간 지금 누가 봐도 이미 범행은 다 주변 CCTV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저 인간의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신상 공개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외적으로 혹여라도 정신병력이 있거나 하는 것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공개되지 않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이미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한 세상에. 굉장히 끔찍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더군다나 일면식이나 어떠한 그 관계도 없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지마식으로 살인한다는 세상에. 것은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고 또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건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현재 아마도 이 관련한 심리 분석, 관련한 이제 분석가들이 관련된 진술 청취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저 인간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요 영원히 진짜 이 사회에서 햇빛을 못 보게 격리시키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송구하지만 분위기 바꿔볼게요. 김상희? 지금 이 이름 석자를 보면 시청자분들이 이담하면서 누구지? 우리 옆집 사람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럴 거예요. 지금 누굴까요? 김상희 씨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정말 오랜만에 무대로 일단 모신 사람이 바로 현역가왕 수의 우승자 박서진 씨입니다. 어머나. 내 인생의 귀인이다라면서 무대로 모셨다고 하는데요. 어허. 박서진 씨가 뭐 지금이야 뭐 너무너무 잘 나가지만 그죠. 과거에 무대에 설 기회조차 없던 신인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201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거의 4년 동안 이제 길거리 공연을 전전하면서 세상에. 방송을 할 기회가 좀 그런 어려웠다고 때가 있었어요, 합니다. 박서진 씨가. 네, 그런데 이런 박서진 씨를 무대, 그러니까 방송에 딱 출연할 수 있게 해준 도움을 준 분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귀인이다라고 아하. 한 건데요. 네. 박서진 씨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준 사람 바로 가수 김상희 씨입니다. 어머나! 이름 듣고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상을 아마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8시 동등길에 대머리 총각 오늘도 만나려나 떨리는 마음 시원한 대머리에 나이가 들어 행여나 장가간 나 근심하여 괜찮아 힘을 내 다시 일어서는데 살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잖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데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 세상사 오뜨기처럼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사는 건 다 그렇지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대박 사건 반가운 김상희 씨인데 감독님 크게 한번 화면 크게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서 연령대 출연자분 연령대 액면가가 나옵니다. 김상식의 과거 모습 나오니까 정확히 세 분이 만면에 이 아주 큰 웃음을 지으셨어요. 최진봉 교수님, 최진정 변호사님, 하정현 변호사님 세 분은 아주 아빠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그렇게 반가웠습니까, 하정현 변호사님? 제가 어렸을 때 네. 김상희 씨가 TV만 틀면 나왔었습니다. 진짜요?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 어머나. 그러니까 가수로서도 탑스타인데 TV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능 출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다 스타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친한 분 같은 내적 친근감이 그래도 웃으셨군요. 있는데 네. 근데 김상희 씨가 지금 데뷔 64년 차에 어머나. 지금 82세인데 어머나, 진짜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뵀거든요. 엄청 젊으십니다. 어머나. 진짜 이제 덕담이 아니라 진짜로 젊으십니다. 이야. 그런데 그 김상희 씨가 수식어가 많거든요. 네. 많은 수식어 중에서 네. 대표적인 수식어 중에 하나가 여성 학사 가수 1호라는 게 있는데 그래요? 원래 이제 김상희 씨가 서울 풍문여고에서 전교 1등을 도맡을 정도로 대박 사건. 수재였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희망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집안의 그 요구대로 고려대 법대에 진학을 했는데 대박 사건. 그 시절에 이제 여성이 대학 가는 것도 상당히 좀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61학번 동창이라고 합니다. 과는 다른데 학교 동창인데. 와, 진짜예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 법대를 다니게 되니까 당연히 뭐 이제 법관이 되려니라고 네. 집안에서는 기대를 했을 텐데 집안의 기대와는 달리 가수가 된 거죠. 와. 그래서 그 대학교 다니면서 가수가 됐다고 하니까 학사 가수다 이런 얘기가 이제 퍼지면서 네. 그것도 아마 크게 인기에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노래가 이제 데이트를 한 겁니다. 와. 대머리 총각 이 노래도 데이트를 하고 좀 정확히 해주세요. 몇 소절 해주세요. 몇 소절. 제가 음치라서 정확히 못합니다. 근데 또 네. 코스모스 한들 그 노래. 코스모스 피는 길 이런 노래들이 초대박을 치면서 엄청난 스타로 군림했었습니다. 야,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고대 법대를 들어간 수재가 어느 날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고 하니 집안에서 혹시 반대가 심하나 그러진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수가 됐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노래는 좋았지만 처음부터 가수가 될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허허. 그러니까 KBS 합창단에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기에 네. 노래는 좋아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건데 지원할 때 약간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로 동시에 이제 지원하는 전속 가수 부문에 체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수 부분에 본인이 지원한 결과 또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님이 역시나 법관 돼야지 왜 가수가 되냐 열렬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고요. 아하. 하지만 가수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집이나 학교에서는 모두 이 사실을 숨기며 수년간 얼굴 없는 가수로 지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문제는 그러다가 아까 들으신 대머리 총각이 완전한 흥행을 하면서 아하.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집에서도 알 수밖에 없었던 그러겠네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전 국민적인 가수가 되다 보니 이 엄청 아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주로 대통령과 인연이 있네요. 네,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냐면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친밀하게 느껴서 네. 이 김상희 씨 보고 성깔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네.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건지 인연이 궁금하죠. 네. 직접 김상희 씨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거기서는 영빈관이라고 그런 모임 있어요. 네. 근데 날더러 사회를 보래. 차지철 씨가 와요. 날 좀 보자고 그러더니 절대로 대통령의 약점 같은 건 얘기를 하지 말고 약점이 뭔데요? 그랬더니 키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셨으니까 예, 알았어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돌아갔는데 또 해. 자꾸 하면은요, 저 해요. 한 번만 얘기를 하니까 가다가 말고 미심쩍으니까 또 돌아서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했어요. 괜히 박통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피식 웃었더니 이렇게 웃으셔. 그래서 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는 꼭 어디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확인을 하면 딱 좋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김종필 씨 앉아있고 김종필 씨는 친하거든. 그러더니 날 이러고 쳐다보더니 아주 이상한 이렇게 삼각형 눈으로 왜 그러니 너 또 오늘 이런 식이어서
최유주 씨는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거든. 근데 키가 요만밖에 안 하거든. 근데 각하는 높은 구두 안 신잖아요. 누가 더 큰가? 그랬더니 그냥 어이 알았어. 벌떡 일어나서 키 한번 재보자고. 그때는 진짜 아 내가 잘해야지 큰일 나겠다 싶어. 1cm가 더 큽니다. 어때요? 그때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아니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 진짜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저 상황에서 아니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차지철 경호실장이 하지 말라 했는데 저걸 대놓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키 얘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키가 1cm가 더 컸길래 망정이지 쟀는데 작았으면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와. 현장에서 뭐 저 만세를 불렀다고 하는 건데 키가 크시답니다 막 이러면서 직접 들었거든요. 저희. 네. 아 그랬어요. 예. 네. 근데 그 이제 저 일이 있고 나서 막 저 1cm 크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때서야 뒤늦게 현실이지게 된 거죠.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차지철 실장님이 키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했구나 돌돌돌돌 큰일 났다 이제 무서웠다는 거예요. 네. 무서워져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그 경내에 숨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굳이 또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김상희 씨 어딨냐고 그러니까 김상희 씨가 말을 막 한다고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깡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디냐고 찾아서 네. 금일봉을 주면서 뭐 귀여운 의미로 불렀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친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 금일봉을 주면서 내가 1cm 더 큰 거 맞지라고 확인을 하면서 네. 직접 발에다 줬다는 거예요. 오. 차에 태워서 집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박 대통령 생각에 내가 이렇게 직접 용서했다는 액션을 공개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부하들이 그렇죠. 과잉충성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고 네. 김종필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나중에 김상희 씨한테 그날 키 얘기할 때 내가 등에서 진땀이 좔좔 그렇겠네요. 흘렀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상희 씨한테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잊지 못할 사람이 됐고 그랬겠네요. 네. 그렇게 최고의 권부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건데 네. 70년대 그랬는데 80년대가 되자마자 거짓말처럼 TV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잘 나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김상희 씨의 남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이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교수님도 뭐 김상희 씨 하면 여러 가지 막 추억도 떠오를 텐데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김상희 씨 방금 이제 하재근 평론가 설명했잖아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친하고 얘기도 나누고 농담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남편은 원래 방송국 PD였어요. 방송국 PD였는데 유훈근 PD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을 때니까 정치인 김대중. 네. 얼마나 그 당시 잘하시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네.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시에는 이제 야당의 지도자였죠.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야당의 대표를 할 때 공보 비서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아하. 아니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뭐 차지철 경호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러겠네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상희 씨도 자연스럽게 같이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아하. 그 핍박이라는 게 뭐냐면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어머나. 그리고 사찰도 들어온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가수 활동도 일절할 수가 없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찰도 있었다고 감시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가족들 모두가 이제 감시를 어머나, 당하는 거죠. 세상에. 이 얘기 김상희 씨가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아니 어느 날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허망하대 매일 가던 데를 못 가고 만나는 사람 못 만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도 눈치가 있으니까 안 되고 힘들어요 많이. 미국으로 망명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우리 남편 보니까 뭐 할 말이 하나도 없대. 제가 좀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편편했으면은 아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를 찾아서라도 무슨 짓을 벌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때때 맞춰서 무슨 일이 하나씩 생기니까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세상에 어목했던 시절을 지금에서야 이제 마음 편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진영 변호사님도 이제 김상희 씨 하면 여러 가지 뭐 이 얘기거리도 다 떠오르실 텐데 아니 그럼 가수 활동을 못 할 때는 뭘로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대법 때 나온 인텔리 그리고 그 학사 여가수 1호 그렇다 하더라도 출연을 못하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 화이어대 앞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숨겨진 얘기가 있는지 네. 있었으면 저도 가서 햄버거 한번 좀 사 먹었을 네. 텐데요. 결국 남편을 원망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60평생 살아오시면서 이제 80평생인데 그러네요. 결혼하고 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싸운 적도 없을 정도의 인기 부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는 것 그러겠네요. 아니겠습니까? 다시 가수 활동하게 하는 것은 문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제 다 해금이 됐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그 활동했군요. 네. 저희 뭐 길거리에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백판 다 들을 수 있었던 다 모든 해금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면서 이 많은 분들의 어떤 친근한 의미를 주는 그런 가수로 있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저희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뭔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어설까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지금도 희로애락이 담겨 있어서 뭔가 깊은 울림을 많은 분들께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또 반가운 이름 권오중 씨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시트콤에서 활동하던 그 모습 지금도 기억하실 텐데 먼저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공사하던 무인가 눈치기 국무서장이래요. 국무서장. 국무는 이소룡 시대 끝났다면서요. 虎の下には2つの太陽はない。光がない太陽は太陽じゃない。 흑해심의 100%예요. 부담 갖지 말고 고르세요. 아저씨. 이 남자 로맨틱이 뭔지 제대로 안다. 권오중 씨 이목구비 또렷하고요. 수검댕이 눈썹과에 들어가고요. 지금 막 강렬한 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재근 평론가 근데 저 영화들은 예전에 잘 나갈 때 모습이고 한동안 TV나 영화에서 못 봤잖아요. 권오중 씨를. 예, 한동안 권오중 씨가 예능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었거든요. 어허. 근데 요번에 지난 21일에 굉장히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요? 마동석 씨의 영화 거룩한 밤 시사회에 나타난 건데 어허. 이게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4년 동안이나 주변 사람, 연예계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쩐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러면서 연예계하고 완전히 교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어느 정도로 교리를 끊었냐면 그전에 신현주 씨하고 친했었는데 네. 신현주 씨가 얼마 전에 영화 귀신경찰에 권오중 씨를 이제 캐스팅하려고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아이고. 캐스팅을 포기할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었다가 최근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아니 보통 이담 아나운서 연예인분들이 연락처를 바꾸는 경우는 흔하지만 그러면 보통 이제 특히 친한 분들 중심으로 나 이게 바꿨어라고 알려주잖아요. 근데 왜 안 알려주고 지금 바뀐 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권오중 씨 하면 뭔가 유쾌하기도 하고요. 아까 그쵸? 연기도 그냥 능청스럽게 하고 두루두루 모두 잘 지내는 분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하. 그런 권오중 씨가요. 4년 동안이나 활동을 중단하고 연락처를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았던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020년으로 돌아가면요. 그 당시에 가족이 모두 아팠대요. 그러니까 아내분과 아마 아드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처도 바꾸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또 원래 술도 굉장히 즐기는 걸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술도 끊고요. 아내와 아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4년 동안 함께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내분이신가 봐요. 이 영상 속에. 그런 아이고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물론 가족이 제일 먼저죠. 지금 가족을 위해서 활동도 중단했다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아내와 아들이 모두 아팠다. 뭔가 마음은 지금 무슨 일일까 걱정은 되면서도 대체 어느 정도 아팠길래 활동도 중단했을까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권오중 씨 가족 사랑 남다르다. 특히 아들 바보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그런데 이 좀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들 권혁준 씨가 희귀 질환인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아드님인가 봐요. 네, 이 희귀 질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실제 권호준 씨가 합법적이지 않은 시설까지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다라는 점도 이제 스스로 밝힌 적도 있었고요. 네. 또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회복지자 자격증까지 이제 공부해서 취득했다라고도 밝혔고, 세상에.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내가 진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다 보니 너무 어려운 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같이 그 목소리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가 뭐 방송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희귀 질환이에요. 세계 10몇 명밖에 안 되는 희귀 질환인데 이제 애랑 같이 지내면서 배우 권호중보다는 그냥 아빠 남편의 권호중을 살고 있습니다. 학폭을 되게 오랫동안 당해왔거든요. 아이고. 학폭을 하는 아이도 인생이 안 좋지만 그 당한 아이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평생 가거든요. 제 아들도 지금 졸업한 지가 7, 8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학폭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네, 사람만 보면 자기 학폭당한 상처 보여주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권호중 씨가 지금 이 아들의 학교 폭력 그 피해를 얘기하면서도 그 순간에 약간 울컥함이 막 지금 나왔어요. 세상에.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뭐랄까요, 아픔도 있지만 내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도 많이 들 감도 거예요. 맺히고 피멍이 맺히죠.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방송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네.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는 얘기가 있는데, 아들이 대학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대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권호중 씨 부부가 이 아이를 대학을 보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지원하는 것마다 계속 불합격이 된 거예요. 아이고. 여러 가지 이제 희귀 질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학교를 찾고 찾아서 네. 특별 전형을 찾게 됩니다. 그래 기독교 학과라고 하는 모 대학의 기독교 학과에 장애인 전형이 있었는데 네. 그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수시에.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전형을 하는 거니까 기회가 훨씬 많았고 네.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통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크리스찬 가정인데요. 네. 아내분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독교 학과에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 권호준 씨 아들이. 근데 졸업하고 나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머나. 미술, 음악, 또 배우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이 팔방미인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머, 그린 거예요. 아드님 그림인가 봐. 네, 어머나. 아드님 그림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처럼 미술이나 음악에 소질이 많아서 최근에 연기에 관심을 보여 연기 수업까지 받고 있다고 아하, 하고요. 네. 실제로 지난 3월에는요. 전시회를 첫 번째로 열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마 저 작품들이 전시회 출품된 작품들인 것 그래요? 같은데 그 정도로 아이가 예술적 소질이 많아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담 아나운서도 미술품 전시회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권호중 씨의 아들 권혁준 씨의 작품을 물론 이제 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봐도 수준이 높은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하. 게다가요, 권혁준 씨가 실제로 저 작품을 전시하면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글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에. 하기도 했더라고요. 마음도 따뜻한 권혁준 씨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이 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서 권호중 씨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최진영 변호사님 아마 이분이 있었기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들 바보, 아내 바라기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아들을 위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사실상 거의 다 포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4년 공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뒤에 보이는 부인의 내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권호중 씨 저랑 거의 동년배로 알고 있는데요. 아하. 9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가장 서울에서 핫플레이스가 바로 신천이었습니다. 아하. 신천 거리를 가다가 딱 그냥 내 사랑이다 그냥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연상이었는데 거기에서 사랑에 빠졌고 부모님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겠다 혼인신고까지 덜렁 해버렸다라고 어머나, 하는데요. 어머나. 실제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예인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경제력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결국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보이는 저 부인의 어떻게 보면 알뜰살뜰한 뒤에 내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아내분이 더 연예인분 같으세요. 솔직히 대박 사건. 굉장히 네. 미인이고 또 어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래 노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내 부인 아니었음 지금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보다 좀 나이도 많으면서 나의 철딱선이 없는 것을 잡아준 그 덕분에 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아내 사랑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평범한 진리 같지만 아주 숭고한 진리를 우리가 또 하나 배워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가족 사랑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권오중 씨 가정 앞으로 또 멋진 일들만 꽃길만 펼쳐지길 또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길거리에서 어떻게 1억 2천을 빌려요? 은행도 안 가고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입니다. 어허. 이게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요. 수도권 일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남성이 적게는 뭐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빌렸다고 해요. 얼마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빌린 겁니다. 어머나. 근데 지금까지 피해액을 다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네. 지나갈 때 돈을 빌려달라 그런다고 누가 빌려준다는 것도 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돈을 빌렸을까 했더니 출장을 왔는데 교통비가 없다라고 한다든지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집에 문이 잠겨서 지금 급히 조치를 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리고는 돈을 전혀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동정심도 동정심 나름이지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하실 거 아니에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 주 대상이었고 남성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도 2명이나 있고 쉽게 돈을 빌려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상에 진짜 마음이 여릴 것 같은 사람은 대상으로 골랐네요. 하정은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죠. 그리고 나이 어린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직 판단을 좀 진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또 타인에 대해서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수법이 뭐냐면 이 남성이 자기의 신분증을 피해자들한테 딱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자기의 휴대전화 연락처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피해자들이 믿고 빌려줬다는 세상에. 거죠. 또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빌려줬을 때 그걸 이제 안 갚으면서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다 갚겠다. 이런 수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더 빌려주고 더 빌려주고 아하. 20대 남성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결국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됐고 세상에. 한 20대 여성은 비슷한 수법에 속아서 2,300만 원까지 빌려주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가 최지봉 교수님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지금 현재까지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피해자가 있을 거로 생각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수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야, 거예요. 이게 믿기지가 안 되네. 현재까지요. 피해자 12명의 피해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세상에. 지금. 근데 여기서도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계속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이 몹쓸 인간이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도 안 잡히고 만약에 전국을 활보하고 있다면 문제일 텐데 그나마 잡혀서 천만다행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계속 접수되니까요. 경찰이 신속하게 전화번호를 특정해서 이 남자가 어디 있는지 특정을 했고요. 실제로 검거된 장소는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PC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PC방에서 뻔뻔하게 게임을 하다가 잡혔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돈을 사채했기 때문에 구속됐다라고 하고요. 알고 봤더니 별다른 직업도 없고요.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 이제 편취한 그 돈 모두 탕진하고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다수의 사기 전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잡긴 잡았는데 그 피해를 보신 분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니 더더욱 분통 터지게 생겼습니다. 자.